자, 이제 마지막 시간. 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이 등록명세가 생각보다는 쉽다는 느낌 때문에 그러신 거죠? 네, 그렇죠. 재산세도 쉬워요. 재산세도. 재산세가 어려운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가 어렵냐면은 우리 이제 아까 언뜻 말씀드렸지만 토지를 과세하는 방식 자체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분리과세, 합산과세 두 가지. 어떤 땅이 어디에 들어가는 나중에 되면 이걸 공부하는데 요게 조금 어려워요. 요거는 이번 시간에 안 합니다. 다음 시간도 안 할 거예요. 기본 과정에서 할 거예요. 기본에서. 자, 그러면 지금 일단 이제 재산세를 보게 되면은 취득세나 등록명세하고의 커다란 차이점은 얘는 고지서로 보내는 세금이구나. 근데 고지서로 보낼 때는 7월에 보내는 게 있고 9월에 보내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지방세다 보니까 어디에서 보낼까요? 그 물건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종로구에 살고 있는데 제주도에 있는 땅을 갖고 있다. 그러면 제주도에서 날라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6월 1일 현재 갖고 있는 사람한테 보낸다라고 했죠. 자, 근데 뭐뭐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토지, 자, 또 건축물, 요거는 좀 외워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토지, 건축물, 자, 그리고 이제 주택, 선박하고 항공기입니다. 자, 선박, 항공기, 자, 요렇게 5가지가 과세 대상이에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자, 요렇게입니다. 자, 근데 좀 센스가 있는 분 아니면은 저건 뭐지? 얘는 뭐지?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주택도 땅이 있고 주택도 건물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종로구에 상가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고 단독 주택을 이렇게 하나 가지고 있다라고 할게요. 종로구에 이 사람은 부자예요, 아니에요? 부자죠. 종로에 상가 건물 하나 갖고 있고 단독 주택이 있으면 부자죠, 그렇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 물건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보낸다라고 했죠. 종로구청이 되면 종로구청은요 6월 1일 날이 되는 순간 일단은 이제 바쁩니다. 이날 현재 리스트를 전산으로 뽑아야겠죠. 이날 현재 종로구에 있는 부동산 소유자가 누군지를 쫙 뽑아요. 일단은 누구한테 보낼지. 자, 그 다음에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내라고 보내는 게 있고, 자, 그러면 9월 16일부터 이제 9월 30일까지 내라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먼저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먼저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를 보냅니다. 건축물. 9월에는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를 보내요. 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인데 이걸 만약에 외우기 힘들다. 자, 그러면은 땅 위에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 먼저 받고 땅을 나중에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왜 이거 어려워요? 7월, 9월은 어쩔 수 없이 외워두셔야 되는 거고 7월 16일부터 7월 30일 이거 외워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상가 건물을 갖고 있으면 건물분에 대해서는 7월에 재산세가 나오고 토지분에 대해서는 9월 달에 나오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내가 근데 종로구에만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노원구에도 상가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럼 이제 노원구에 있는 거는 노원구에서 보내겠죠? 오케이? 맞아요. 그거예요. 그렇죠? 자, 됐습니다. 자, 문제는 주택입니다. 아니, 요것도 이제 7월 달에 건축물에 대해서 보낸다라고 했고, 자, 그리고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9월에 자, 이렇게 토지에 대해서 이제 과세한다라고 했는데, 아니, 얘도 땅이 있고 얘도 건물이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요, 그렇게 과세하지 않고 주택분 재산세로 따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토지분 재산세, 건축물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선박분 재산세, 항공기분 재산세 5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주택만 따로 똑 떼서 이제 그렇게 과세합니다. 왜 그러냐면 얘네들에 비해서 세율도 조금 좀 달라요. 세율도 조금 혜택을 줄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과세 방식 자체도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은요. 따로따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토지하고 건물을 합산해서 일단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걸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전체 계산해요, 일단 전체. 지금 이제 7월달 요렇게 갖고 있으면 7월달에는 요 건축물에 대한 것만 세금을 계산해서 7월달에 보낸 거고 땅에 대한 것만 계산해서 9월달에 보내는데 주택은요 전체에 대해서 일단 계산을 한 다음에 만약에 세금이 100만 원이 나왔다. 요거를 반으로 나눠요. 7월달하고 9월달에 자 이렇게 5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보낸다 보시면 돼요. 네. 요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토지분 재산세다라고 하는 거는 주택 토지 말고 나머지 것만 나오는 거였고 건축물분 재산세다 그런 경우에는 주택 말고 나머지만 나오는 거였으며 주택이라고 하는 건 주택분 재산세로 계산을 하는데 이때는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계산한 다음에 절반으로 나눠 갖고 반씩 보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기본이에요, 이게. 오늘은 이 내용만 아셔도 굉장히 성공을 하신 겁니다. 이 내용만 아셔도. 자, 그러면 나는 7월 달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건축물분 재산세하고
주택분 재산세 절반. 그리고 9월엔 또 뭐가 오겠어요? 토지분 재산세하고 주택분 재산세 절반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7월에 만약에 50만 원 나왔다라고 하면 아유 9월 달에는 절반만큼 또 나오겠구나. 이걸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상가 건물에 대해서는 7월에 만약에 30만 원 나왔다고 이게 30이에요? 그거 아니죠. 토지에 대한 건 따로따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할 때는 일단 재산세 보낼 때 6월 1일 현재 관할 구청에서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 리스트를 쫙 뽑아서 거기에 계산을 해서 7월에 보내는 것도 있고 9월에 보내는 것도 있는데 7월에 보내는 거는 주로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 분해돼서 보내요. 상가 건물이든 공장 건물이든 간에 건축물에 대한 건 전부 다 7월 달에 계산해서 보냅니다. 땅도 9월 달에 보내는데 주택만 따로 계산한다. 전체에 대해서 계산한 다음에 절반씩 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요것만 하나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자, 이렇게 5개고. 자,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취득세 때 이제 많이 봤던 겁니다. 그러면 재산세 과세 대상인 토지가 무엇이냐? 똑같아요.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 토지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자, 그리고 다만 보세요. 주택의 부속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되는 게 아니라 뭘로?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되기 때문에 이 토지는 빠집니다. 이거 이해하셨죠? 주택의 밑에 있는 땅 같은 경우에는 토지분 재산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해요. 주택만 그래요. 주택만. 자, 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뭐 이러이러한 걸 건축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요거는 이제 그 취득세 때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공부상 등재되지 않은 건축물이라든지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도 과세합니다. 항상 무슨 과세 우리? 네, 실질과세, 실질과세. 아까 토지도 공부상 등록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상 토지에 대해서도 과세했듯이 취득세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물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등재된 것뿐만 아니라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를 받는다. 자, 그리고 주거용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하기 때문에 건축물분 재산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이게 일단 기본이에요.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주택인데, 자, 주택은요. 요거를 하기 전에 요거 먼저 좀 하도록 할게요. 먼저. 그럼 여러분들 요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토지는요. 토지는 이게 제가 아마 기초과정에서 그 조세 총론할 때 이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같은 거는 아닌 말로 만들려고 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재화다. 근데 토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고 했었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쓰게 되면은 그냥 필지별로 과세하지만 이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네? 이런 경우에는 합산 과세한다라고 했잖아요. 자, 세 가지로 나눠요. 자, 얘는 분리 과세 대상이라는 게 있고 자, 두 번째는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이라는 게 있고 자, 세 번째는 종합 합산 과세 대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합산 과세 대상은 뭐 해서 과세하겠다? 합쳐서 과세하겠다라고 하는 합쳐서. 이해했어요? 합쳐 과세합니다. 자, 일단 요 세 가지로 구분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조금 알아두셔야 돼요.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 별도 합산 과세 대상, 종합 합산 과세 대상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세 가지로.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아셔야 될 거는요. 지금 이제 분리과세는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나오겠죠. 아까 농지 같은 경우 대표적이에요. 농지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공장 용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별도 합산, 종합 합산 지금 그냥 아시면 됩니다. 종합 합산 과세 대상의 가장 대표 주자는 나대지예요. 여러분 이름에서 봐도 별도 합산이나 종합 합산 뭐가 더 세금이 더 셀 것 같아요? 종합이죠. 그러니까 나대지. 아주 대지인데 뭐 아무것도 없어? 이거는 진짜 세금을 많이 매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건물이 있기는 있지만 무허가네?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라고 하는 거예요.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입니다. 풀네임으로 쓰게 되면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예요. 나대지든지 건물이 있으면 뭐하냐? 무허가인데 그런 경우에는 어차피 의미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게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기준 면적 초과라고 하는 거는 이 뜻이에요. 상가 건물을 이렇게 지었어요. 세상에 땅이 이만해요. 이게 전부 다 이거의 부수 토지로 볼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상가든 주택이든 공장이든 간에 법에서 요 바닥 면적의 몇 배까지만 여기에 딸린 땅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그 기준 면적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공장 건물이었다라고 하게 해서 공장 건물인데 이 동네에는 바닥 면적의 5배까지만 인정을 한답니다. 그러면 요거는 공장 용지로 봐서 조금 세금을 조금 매겨요. 근데 이게 넘어가게 되면 뭐예요? 이게 나대지하고 뭐가 달라? 그래서 결국은 나대지.
있다 하더라도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 그 다음에 법에서 정해놓은 여기까지가 넘어가는 땅은 무조건 뭐 하겠다? 종합합산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의 가장 대표 주자는요, 건축물의 부속 토지예요. 네, 건축물에 대한 부속 토지입니다. 공장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 용지로 봐서 분리과세하지만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별도 합산 과세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땅은 정말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따라서 뭐라고 해야 되나? 지루박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없다. 그런 게 뭐? 아, 나대지로 보는구만. 그렇죠? 근데 여기 땅에다 농사를 짓고 있네. 그럼 뭘로 봐요? 농지로 보는 거죠. 자, 위에 만약에 상가 건물이 있답니다. 그럼 뭘로 봐요, 이거는? 그렇죠.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별도 합산. 위에 상가가 아니라 공장이 있대요. 그럼 어떻게? 위로 갑니다. 근데 위에 주택이 있다. 그러면요. 주택으로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대한 거는 위에 뭐가 있냐, 어떻게 쓰고 있냐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위에 주택이 있으면 주택으로 과세할 거고, 땅으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위에 농사를 짓고 있으면 농지로 봐서 분리과세할 거고, 위에 공장이 있으면 공장 용지로 봐서 또 분리과세할 거고, 위에 상가 건물이 있으면 별도 합산. 아무것도 없다 그런 경우에는 나대지로 과세하겠다. 그러니까 땅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게 가혹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따라서 땅은 다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이따가는 이거 말고 좀 더 나올 거지만은 아주 기본적인 건 이렇게 해요. 기본적인 거. 아, 그러니까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물건 소재 지원할 지자체에서 7월하고 9월 달에 고지서를 보내는데, 일단은 선박, 항공기는 안중에도 없어요. 일단은 7월 달이 되면 건축물분 재산세를 일단 계산을 합니다. 근데 건축물은 합치는 거 있다 없다? 합치는 건 얘네 둘밖에 없어요. 자, 그다음에 주택에 대해서 계산한 다음에 절반 7월 달에 보냈어요. 근데 9월 달이 되면은 땅에 대한 걸 보냅니다. 근데 땅을 대해서 보낼 때는 어떤 땅은 필지별로 과세하고 어떤 거는 합쳐 과세하는 거고, 그 다음에 땅만 보내는 게 아니라 모두 주택에 대해서 절반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요렇게 과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1분간 생각하세요. 욕 쓸 동안. 자, 됐습니다. 이분은 종로구에, 그냥 다시 하자. 아유, 복잡하다 이거. 다시 하시죠. 다시요. 종로구에 상가 건물 2채. 아, 그거 재벌. 단독주택 2채. 나대지 2필지. 나대지예요. 이렇게 갖고 있대요. 이게 전부 다 이 사람이 종로구에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종로구청에서는 6월 1일이 되는 순간 이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한번 취합을 해봅니다. 이 사람 이렇게 갖고 있구나. 자, 그다음에 7월 달이 됐어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요거 전에 이제 고지서를 보낼 때는 이제 뭐 보내냐라고 볼게요. 자, 먼저 이 건축물에 대한 거 2개 보내죠. 자, 합칩니까? 아니면은 물건별로 보냅니까? 이건 물건별로예요. 합산과세하는 건 뭐밖에 없다. 토지. 그러니까 합산과세하는 건 요거 따로 한 30만 원이었고, 예를 들어서 뭐 여기 50만 원이었대요. 그러면은 일단 2장이 와요. 자, 여기 위치가 다를 테니까 종로구 창신동 1번지에 있는 것과 뭐 종로구 뭐 관운동 뭐 어디 있는 거 이렇게 2개 나옵니다. 이게 2개. 자, 그다음에 요거 2개만 와요? 아니죠. 자, 뭐에 대해서? 주택에 대해서 와야 돼요. 주택. 자, 주택 합쳐서 계산합니까? 주택별로 계산합니까? 주택별로 계산해요. 주택별로 계산하지만 토지 건물은 합쳐 계산하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택별로 계산하지만 요거는 합쳐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네끼리 합친다는 게 아니라, 자, 요거 계산했더니 100만 원이 나오고, 자, 요거 계산했더니 200만 원 나온다라고 할게요. 요러면 7월 달에 얼마? 그렇죠. 자, 7월에 50만 원 보내고, 자, 요때 7월에 100만 원만큼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7월 달에 재산세 고지서가 4장이 날라오는 거예요. 상가 건물에 대한 거 2개, 주택에 대한 거 2개인데 이건 다 나온 게 아니라 절반만 나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그 다음에 9월 달이 됐습니다. 자, 이제 9월이 되게 되면은 일단 먼저 보낼 거는 이 주택분에 대해서, 그래 9월 달에 내가 그때 50만 원 하고 요때 9월 달에 100만 원만큼 이렇게 보내야겠죠. 주택에 대한 게 2장이 날라오고, 문제는 땅이에요. 땅 같은 경우에는 요 땅이 있고 요 땅이 있는데, 이거 건물은 각각 고지서를 보냈지만 땅도 각각 계산할까? 땅은 합칠까? 이게요. 땅은 합칠까?
합칠까? 자, 보는 거예요. 자, 1번 합친다. 2번 안 합친다. 합친다. 그죠? 아, 이거 왜 이래 도대체 이거. 별도 없어 얘는. 그러니까 상가건물 갖고 있으면 위에 있는 것들은 물건별로 각각 고지서 보내지만 얘는 합쳐야 돼요, 이거를. 자, 무슨 합산이니까?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니까. 자, 그래서 이거 합쳐서 계산을 해봤더니 만약에 200만 원 나온 거예요. 그러면 토지분에 대해서 200만 원만큼 얘는 9월 달에 보내면 됩니다. 자, 문제는 나대지예요. 나대지도 이 사람이 한 필지가 아니라 두 필지 갖고 있네? 자, 이거 합쳐야 안 합쳐요? 합산해야지. 자, 이것도 합산해야 합산. 자, 이거 계산하니까 한 500만 원 나왔대요. 500만 원 이것도 9월 달에 이렇게 보내면 됩니다. 자, 얘하고는 합쳐야 안 합쳐요? 안 와요. 별도는 별도끼리, 종합은 종합끼리 합칩니다.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양반은 상가 건물 2개, 주택 2개, 나대지 2필지를 갖고 있으면 종로구에 있는 것만입니다. 종로구에도 이만큼이 있고 노원구에도 이만큼이 있대요. 이거 합치는 거 아닙니다. 종로구는 종로구대로 보내면 되고 노원구는 노원구대로 보내면 되죠. 이거 어디세예요? 시, 군, 구세입니다. 우리 구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 재산세 걷어다가 아주 일용한 양식입니다. 거기끼리 알아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갖고 있으면 먼저 7월 달에는 건축물분에 대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건축물이 뭐가 있나 봤더니 건축물 하나, 둘, 셋, 넷 있지만 주택은 주택분으로 보내야 되니까 빼. 건축물이 2개가 있네. 그러면 요거 합산과세하는 게 아니라 이거 따로, 요거 따로. 그리고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별로 계산하지만 토지 건물은 합쳐가지고 계산해야 돼요. 이해하시죠? 이거 합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산해서 100만 원 나고 200만 원 나왔으면 절반씩 보내면 되고, 자, 9월 달 됐으면 야, 주택 반 보낸 거 나머지 반 보내야지. 오케이, 반 보내고 이제 땅을 봅니다. 이게 만약에 농지도 있었다. 농지는 필지별로 보내면 되고요.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주택의 부속 토지는 별도 합산이니까 얘는 합쳐서 계산합니다. 물건별로가 아니라 종합합산, 종합합. 별도는 별도끼리, 종합은 종합끼리 계산해서 보낸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이번 시간에 이해하시면은 매우 해피하신 겁니다. 매우.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과세하고 물건별로 세율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세율 다르고 상가에 대한 세율 다르고 토지에 대한 세율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세금은 여러분 물건별로 보내면 세금이 조금 나와요. 합쳐가면 조금 나와요. 물건별로 하기 조금 나오고 합치면 무조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세 방식은 요래요. 제가 보기에 오늘 배운 것 중에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을 일단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보내는 거구나. 그 다음에 이제 몇 프로를 보낼지 과세 표준이 어떻게 될지 계산하는 거지. 과세 방식 자체를 일단 이해를 못 하신다. 자, 이런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됐죠? 자, 중요한 거, 토지 중에는 합산해서 계산하는 게 있구나. 그리고 주택은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토지 건물을 합쳐서 세금을 계산한 다음에 어떻게 보내요? 반씩 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반씩. 자, 요게 이제 기본입니다. 기본.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아신 다음에 이제 주택에 대한 걸 조금 설명을 좀 하려고 해요. 주택. 자, 주택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직 지우면 이제 안 될 것 같아. 자, 주택을 볼게요. 그러면 내가 종로구에 만약에 단독주택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으면 이거 합쳐갖고 이제 주택분으로 과세하는데, 주택분. 이게 주택도 이만한 거예요. 자, 요러면 일단은, 이거는 아니죠? 그쵸? 자, 요때는 주택은 몇 배까지냐? 바닥 면적이 10배까지만 주택으로 봐요. 10배까지만.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10배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하고 요렇게 10배까지만 이렇게 봐서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를 하겠다는 거고, 요거 계산해 봤더니 100만 원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50만 원은 7월에, 50만 원은 9월에. 나머지 얘는 뭘로 본다는 거예요? 나대지. 그렇죠. 기준 면적 초과했으니까. 그렇죠. 요거는 9월 달에 보내겠죠. 한 필지라 하더라도 이렇게 나눠요. 면적을 나눠 가지고 주택의 부속 토지는 몇 배까지? 10배까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그거죠. 자, 경계가 묘합니다. 자, 바닥 면적이 몇 배? 10배. 오케이. 10배. 주택은 10배예요. 자, 근데 이제 밑에 보시면 3번하고 4번인데 이 3번, 4번이 여러분 1년 내내 여러분들을 괴롭힐 겁니다. 이제 3번, 4번. 자, 이걸 넘겨보시면은 484페이지 나와 있죠. 다가구 주택과 겸용주택이라는 게 있는데, 자, 요게 1년 내내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혹시 요거 지워도 될까요? 지워도 돼요? 오케이. 이해했으니까. 자, 지금은 여러분 이제 주택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과세하려고 합니다. 이제 재산세 공부할 때는요, 나는 구청 직원이다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어떤 분이 다가구 주택을 하나 종로구에 갖고 있는 거예요. 다가구 주택. 여러분 다가구하고 다세대하고 차이점은 아직 안 배우셨죠? 다가구라고 하는 거는 구분 등기가 안 돼 있는 거고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구분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세대는
101호, 102호, 103 이게 구분 등기되어 있고 얘는 그게 아니라 그냥 3층짜리 주택이에요. 3층짜리 주택이지만 여러 가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원칙적으로는 단독주택으로 봅니다. 단독주택.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주택에 대한 세율이 몇 프로쯤 되냐면 나오지긴 나오겠지만 0.1에서 0.4%의 누진 세율 구조로 돼 있어요. 주택이. 그러니까 약간 이제 비싼 집이면은 이제 0.4% 내는 거고 좀 싼 집이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0.1%가 낼 겁니다. 근데 얘는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따로따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전체 하나에 대해서 계산해야 돼요. 아, 그러면 구분 등기돼 있으면 따로따로 계산합니까? 네, 그렇죠. 엄연히 101호, 102호가 소유자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따로따로 계산하는데 단독주택은 그냥 전체에 대해서 계산을 해요. 전체. 자, 근데 원래 단독주택이니까. 근데 이러면 여러분 다가구에 살고 계신 분 내지는 아니면 요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아닌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다가구는 원래 단독주택으로 봐서 전체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구분 등기 안 돼 있더라도 그냥 하나씩 계산을 하자 이거예요. 마치 뭐처럼 공동주택처럼 아파트처럼 이해하시겠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래서 이제 다가구 보시게 되면 자,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뭘로 보겠다? 1구의 주택으로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보세요. 여러분 전체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집값이 높죠? 그럼 세율이 어떻게 해?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에 대해서 계산하면 요게 적용될 경우가 많거든요. 요거 적용해서 합치는 게 세금이 조금 나온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재산세, 요거 다가구 주택에서 각각 하나로 봐서 계산하는 거는 누구를 위한 거다? 납세자를 위한 거예요, 이거는. 전체에 대해서 계산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겠지만 요거 6개로 나누게 되면은 과세 표준이 내려가니까 0.1이 적용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합치면 세금이 조금 나옵니다. 자, 그리고 주택은 건물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게 아니라 땅에 대해서 과세했었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요 부분에 대한 거는 땅 얼마? 6분의 1씩. 요거 합쳐서 0.1. 요거에다가 또 6분의 1 해서 0.1. 이걸 계산한 다음에 합치겠다 이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거 여기까지 이해했죠? 이게 나중에 되면요. 세목별로 다 나와요. 세목별로 취득세 때는 이걸 어떻게 하겠다, 재산세 때는 어떻게 하겠다, 종부세 때는 어떻게 하겠다, 양도세 때는 어떻게 하겠다, 다 달라요 이게. 비근한 예로 양도 예를 들어볼게요. 양도 이거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재산세 때 보유하고 있을 때는 하나씩 계산한 세금을 고지서로 받아서 잘 내고 있었어요. 이걸 만약에 팔았대요. 근데 이분은 이 집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양도가액이 만약에 11억 8천만 원이라고 할게요. 이러면 이걸 만약에 각각을 1주택으로 보면 이 사람은 6주택자죠. 이런 비과세가 안 돼요. 근데 이때는 오히려 전체를 하나로 봐주는 게 단독주택이니까 비과세 받을 수 있죠. 양도세 때도 그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잘 보셔야 돼요. 근데 그게 대부분 보면은 누구를 위한 게 많다. 납세자들을 위해 주는 게 많아요. 그래서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쪼개가지고 과세하는 게 세금이 조금 나오는 거고 양도세 땐 거꾸로 또 전체를 1주택으로 봐주는 게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가 있으니까 이땐 또 도움이 됩니다. 이건요. 오케이. 이해됐죠? 오케이. 다가구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겸용주택이 뭐냐면 겸용주택은요. 우리가 이제 누구나 하나씩 갖고 싶어 하는 꿈꾸는 것들이죠. 그렇죠? 지나가다 보면 이제 이런 거 많이 보이잖아요. 3층짜리 건물인데 자, 여기는 주택이고 자, 1층에 뭐 이제 편의점 같은 거 있고 편의점. 아, 이런 주택 하나 좀 갖고 있다. 그리고 내가 맨 위에 살면서 얘네 세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죠. 하나 갖고는 부족하고 이런 거 한 두세 갖고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내가 구청 직원이라고 할게요. 구청 직원인데 깔끔하게 주택이면 이게 다 주택이다 그러면 다 주택으로 봐서 세금 계산한 다음에 반 나누면 되는데 이거는 어떤 건 주택이고 어떤 건 상간대시 이거 어떻게 되지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용도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용도대로라고 하면 주택 2개 하고 3개 층 중에서 2개가 주택이었죠. 그럼 땅 중에서 얼마? 3분의 2에 해당하는 것만큼은 주택으로 과세를 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일단 계산을 할 때는 전체 건물이지만 요거 건물 2개에 해당하는 거 가격이랑 요 땅 중에서 3분의 2에 해당하는 가격이랑 일단 계산 시가 표준에 계산하니까 뭐 한 5억 된대요. 5억 곱하기 0.1에서 0.4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주택으로. 그렇게 해서 나온 거를 어떻게 2분의 1씩 7월의 절반, 9월의 절반 보낸다고 보시면 되죠. 됐죠? 자, 그다음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건축물분 재산세로 과세하는 거예요. 편의점에 대해서만. 아, 그러니까 여러분 요걸 내가 갖고 있는데 7월에 건축물분 재산세가 나왔어요. 그러면 요 위에 두 개는 나온 거예요, 안 나온 거예요? 안 나온 거예요. 1층만 나온 거예요, 1층만. 이해하시죠? 위에 뭐니까? 주택이니까, 주택이니까. 그죠? 자, 다음에 9월이 됐습니다. 자, 9월이 되면은 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나오겠죠? 자, 그럼 요 토지에 대한 거는 무슨 과세? 선생님, 무슨 과세? 토지인데 분리, 별도, 종합. 별도죠. 자, 뭐니까 이거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갖고 있으면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야 돼요. 주택에 해당하는 위에하고 부속 토지 얘는 주택분재산세로 계산한 다음에 7월하고 9월하고 반씩 보내고 7월에 건축물분재산세 나온 거 보니까 위에 거 빼고 요것만 나온 거예요. 9월에 토지분재산세 나온 거 보니까 주택의 부속 토지 말고 나머지 땅만 나온 겁니다. 이게 이렇게. 그래서 결국 뭐다? 각각의 용도대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조금 이상한 말이 나올 거예요. 겸용주택이라 하더라도 1동의 구조로 되어 있다, 1구의 구조로 되어 있다 이 말이 나와요. 1동이냐? 저게 1동이 1동. A동, B동, C동, 1동, 2동, 3동 있죠. 하나의 건물 자체가 겸용이다. 흔히 보는 상가주택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쓰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건축물의 부속 토지 같은 경우에는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는 거에 면적 비율에 따라서 안분 계산해서 3분의 2만큼은 주택의 부속 토지로 나머지 3분의 1은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구분해서 과세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아까 다가구 전체를 1주택으로 봤어요. 각각 구분된 걸 1주택으로 봤어요. 구분된 거 1주택. 그 다음에 겸용주택이라 하더라도 1동의 구조가 겸용인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대로 갑니다. 그래서 주택 부분만 주택. 부속토지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면적 비율대로 안분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항상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요거는 1 무슨 구조? 1동의 구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A동, B동, C동이니까 하나의 동. 그죠? 그러면 1구는 뭐냐면 여러분 1구는 이제 그 예를 생각하시면 제일 정확해요. 여러분 약간 시골 동네 가면 이렇게 이제 이거 위에서 본 겁니다. 위에서 요만큼은 이제 주택으로 쓰고 있고, 자 요만큼 이제 가게로 쓰고 있는 경우 있죠. 그다음에 이제 문이 여기 이제 이렇게 미닫이로 돼서 드르륵 열고 들어가야 돼요. 여기 들어가면 조그만 되게 허름한 가게 있고 계세요. 그러면 할머니가 이제 뭐 하시다가 몸빼 입고 나오시잖아요. 이렇게 둥둥둥 나오셔가지고 뭐 필요하세요? 그러면 이제 뭐 하나 사 먹으려 해도 유통기한 지난 날 확인해봐야 되고 그런 가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공간의 주택과 주택 외가 같이 겸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이제 길이 있고 여기 버스 정장이 이제 있는 경우가 많겠죠. 요 때는요 주택 부분이 50% 이상이면 다주택으로 봅니다. 이걸 여러분 보시면은 그러면은 아 전체 요 건물하고 밑에 나와 있는 땅까지 다 0.1에서 그냥 0.4%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주택만 주택으로 보면 또 계산 복잡해지죠. 이거하고 땅 중에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얼마 이상인 경우에는 또 주택분, 요 가게에 해당하는 건 건축물분, 땅 같은 경우에는 별도 합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휴 귀찮아. 그냥 이런 경우에는 하나의 공간이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다 주택으로 봐. 자, 요게 주택 부분이 몇 퍼센트 이상이면 50% 이상, 50%. 그렇죠. 50% 이상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쓰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 면적이 전체 50% 이상이면 싹 다 주택으로 보겠다. 여러분 주택만 주택으로 볼 때하고 전체를 주택을 볼 때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세금이 달라져요, 이게. 그죠? 자, 각각 이제 과세 대상별로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세금이 달라집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 납세자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구청 직원 생각해야 돼요? 구청 직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 종로구에 이런 건물이 하나 어느 할머님 갖고 계신데 이거를 전부를 주택으로 봐서 과세를 할까? 아니면 주택만 주택으로 봐서 할까? 이건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그냥 0.1에서 0.4 계산해봤더니 100만 원 나온다 그러면 50만 원 7월에 보내드리고 50만 원 9월에 보내시면 됩니다. 이건요.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주택에 대한 거는 일단 다가구는 각각을 1주택으로 봐서 세율을 때리는 거고 겸용인데 1동의 겸용이다 이런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대로 가고 1구획 그러니까 1구라고 하는 거는 구획된 구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구간이 주택 부분이 50%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이 요게 이제 2021년도까지였는데 갑자기 2022년도에 3번이 들어옵니다. 3번이. 점점 어려워져요. 3번. 자, 3번 내용은 무슨 뜻이냐면 자, 3번 내용은 이 뜻이에요. 요거 없을 때가 좋았는데 3번은요. 내가 만약에 요렇게 이제 주택으로 쓰고 있던 부분이 있던 겁니다. 주택으로.
여러분 주택으로 쓰고 있으면 요 건물하고 땅 전부 다 주택분으로 과세가 되고 있었겠죠. 지금 계속. 이 전체에 대해서 그냥 0.1에서 자 0.4%. 얘도 주택이고 땅 같은 경우에도 주택분 재산세를 내고 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이렇게 중축을 합니다. 이만큼을 다 주택으로. 네, 주택으로. 1층짜리 단층 건물이었는데 두 개 층을 올려서 3층짜리 단독주택이 된 거예요. 자, 문제는 얘가 무허가예요. 무허가. 요러면 일단 과세관청에서는 무허가로서 허가나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 맘대로 그냥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 그 면적이 50%가 넘잖아요. 이러면 이 건물 자체를 아예 주택으로 안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택으로 안 봐요. 여러분 요거 주택으로 볼 때하고 주택으로 안 볼 때하고 뭐가 다르다? 세율 달라요. 주택에 대한 세율은 0.1에서 0.4%지만 일반적인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0.25%거든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자,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건물 자체가 졸지에 무허가 면적이 50%가 이상이라서 주택으로 안 받죠. 문제는 땅이에요. 땅은 지금까지 주택의 부수 토지로 봐서 0.1에서 0.4% 내고 있었는데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돼 버렸네?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분리다, 별도다, 종합이다. 종합, 그렇죠. 종합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 얘기예요. 이게. 3번 보시면 건축물에서 허가나 아니면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의 얼마 이상, 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안 보고 부수 토지는 졸지에 주택의 부수 토지에서 뭘로 봐요?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로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것도 작년도에 개정됐는데 안 나왔어요. 저는 이번에 재산세에서 이거 요거 건들 가능성 커요. 이거 오답으로 낸다라고 하면 종합합산을 별도합산으로 아마 이렇게 바뀌어낸다든지 아니면 50% 이상 좀 치사하지만 50% 초과라고 한다든지 뭐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매우 성공하신 겁니다. 자, 일단 끝난다는 게 아니라 자, 과세 대상이 5가지 지겨워요, 여러분? 아니죠. 예. 자, 과세 대상이 5가지가 있어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근데 여기서 말하는 토지는 주택의 부수 토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주택이라고 하는 건 주택분으로 과세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은 주택 빼고 나머지 건축물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를 합산해서 과세해서 절반씩 과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필지별로 과세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건축물 부수 토지끼리 서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별도 합산도 있고 얘네끼리 합산하는 종합 합산 과세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아까 그림 그렸던 거 요 설명했던 내용 있죠. 그림 그려가지고 했던 거. 그다음에 그건 종로구에 상가 건물 2채, 주택 2채, 나대지 2개 갖고 있는 분. 그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리신 다음에 어떻게 하더라라고 하는 거 한 번쯤 더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주택은요. 바닥 면적, 주택의 부수 토지까지 주택으로 과세하니까 바닥 면적 몇 배까지? 10배까지만 주택의 부수 토지로 봐서 주택분으로 과세하고 넘어갔다 나대지예요. 무조건. 그렇죠? 자, 다음에 우리 다가구는 전체를 1주택으로 보지 않고 각각을 1주택으로 봐서 따로따로 세금 계산한 다음에 합쳐서 과세합니다. 자, 겸용. 1동의 겸용으로 되어 있어요. 주택에 대한 면적이 더 크다 하더라도 어떻게? 각자 용도대로만. 각자. 1동. 1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몇 프로 이상이면 주택이 50% 이상이면 전체를 뭘로 봤어요? 주택.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무허가로서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면적이 전체 건축물의 50% 이상이다. 이거 뭘로 안 보겠다? 주택으로 안 보겠다.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근데 땅도 무허가 건축물의 부수 토지니까 뭐예요? 종합합산 과세 대상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만약에 잘 이해했다 그러면은 남은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근데 재산세는 이게 제일 어려워요. 과세 방식. 뭐래라고 막 생각이 쉬워요. 그렇죠? 됐나요? 일단 암기가 아니라 이해는 했죠? 그럼 되시오. 이따가 이제 점심 드시고 난 다음에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자습하는 분들하고 다 집에 가시대. 네? 다른 학원 막 남아서 막 10시까지 공부하고 막 그래요. 거짓말 같죠? 진짠데. 하라는 게 아니라. 자, 이거 지울게요. 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납세의무자입니다. 납세의무자. 자, 납세의무자. 또 해야지. 취득세 때 납세의무자는 누구였어요? 자, 공부상 취득한 사람, 사실상 취득한 사람. 사실상 취득한 사람이 원칙이었고. 자, 그다음에 공유 재산인 경우에는 어떻게 됐죠? 지분권자. 근데 지분에 대한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균등한 걸로 봤었다. 균등. 아, 다 까먹었네요. 그렇죠. 균등한 걸로 봤었습니다. 그렇죠. 토지 건물에 대한 이제 소유자가 만약에 이건 나중에 하시고 그렇죠. 자,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만약에 이제 다른 사람이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체 구조부의 취득자가 내는 경우도 있었고, 자, 그다음에 뭐예요? 뭡니까? 그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내는 경우도 있었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얘는 뭐냐면 이거 똑같아요. 6월 1일 현재의 공부상 소유자일까요? 사실상 소유자일까요? 네, 사실상 소유자가 원칙입니다. 사실상 소유자. 이 기본이에요. 공무상 소유자가 아니라 사실상 소유자. 얘가 이제 원칙입니다.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는 이거예요. 아, 요거는 취득세가 아니라 여기 나오는 거였구나. 죄송합니다. 이거는요. 네, 헷갈렸네. 자,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은 요거 공유재산인 경우에 계속 모르셨구나. 자, 공유재산 어떻게? 네, 지분권자가 납세 의무를 집니다. 자, 표시가 없다 이런 경우 어떻게 봐요? 균등한 걸로 보겠다. 자, 얘가 무슨 얘기냐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땅을 갖고 있는데 자 여기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2분의 1씩 2분의 1씩 갖고 있는 거예요. 요런 경우에 당연히 재산세를 각각 내지 이거를 한 사람이 내지 않죠. 물론 취득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분의 1씩 취득했으면 취득세 때도 각자 내는 거고 요것도 각자예요. 각자. 근데 갑과 을이 가지고 있는 건 알겠는데 지분에 대한 표시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그냥 절반씩 똑같이 2분의 1씩 갖고 있는 걸로 보겠다 이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입니다. 자, 요거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어요. 나는 구청 직원이라 재산세 고지서를 보내려고 합니다. 이걸 만약에 한 사람이 갖고 있으면 고민거리도 아니에요. 그냥 전체에 대해서 계산한 다음에 100만 원이 나왔다 이러면 7월에 반 보내고 9월에 반 보내면 됐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 이렇게 돼 있으면 어쨌든 두 사람한테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 사람한테 보낼 때 이거를 어떻게 계산을 하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 때는요. 이건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치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것처럼 일단 계산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100만 원이 나왔어요. 100만 원. 이 100만 원을 두 사람한테 안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이때 면적 비율대로 계산을 할까요? 시가표준액 비율대로 계산할까요? 당연히 시가표준액이죠.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땅값이 만약에 개별 공시지가가 4억이에요.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만약에 1억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합치면 얼마예요? 5억이죠? 그래서 이 100만 원을 5분의 4만큼은 을한테, 5분의 1만큼은 갑한테 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갑한테는 얼마 오겠어요? 20만 원. 자, 을한테는요? 80만 원 이거죠? 맞죠? 자, 근데 이 80만 원도 한 번에 보내요? 아니지. 이때 나누는 거지, 이렇게. 자, 7월하고 9월하고 각각 40만 원씩 나누고. 자, 얘도요. 10만 원, 10만 원씩 나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시험에 가끔 나와요, 이게. 아, 그래서 토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여기다 뭡니까 그 소유자가 다르다. 주택만 그래요. 아, 이게 상가 건물이면 고민거리가 아니라니까. 상가 건물이면 어차피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따로따로 보내면 되는데 주택인 경우에는 한 사람이 갖고 있으면은 전체에 대해서 계산하지만 따로따로 갖고 있어도 전체에 대해서 계산하느냐? 네,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일단 계산한 다음에 시가표준의 비율대로 안분 계산해서 2대 8로 나누기로 했으면 80만 원을 절반, 20만 원도 절반 이렇게 하라. 이거예요. 계산 문제는 안 나옵니다. 저는 근데 계산 문제로 한번 내보고 싶어요. 특히 재산세. 아직까지 재산세가 계산 문제 나온 적은 잘 없거든요. 근데 요거는 한 번쯤 요런 케이스 있을 때 재산세 산출세액을 구하라라는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렇죠? 그랬다가 욕 되게 먹겠지. 그죠? 옛날에 아마 제가 한 3년 전인가 그때 이제 모의고사를 볼 때 여러분들 계산 문제 연습하라고 계산 문제를 세 문제를 한번 내본 적 있다가 욕 뒤지게 먹었죠. 이제 왜 계산 문제 한 문제만 나오는데 왜 세 개를 냈어요? 막 그래서 공부하시라고. 근데 이번에 계산 문제 2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계산 문제가 더 늘지 말란 법이 없다니까 이게. 그죠? 점점 학계론화돼 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했죠. 자,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세 의무를 지고요. 공유 재산인 경우에 어떤 땅을 절반씩 갖고 있다. 그럼 지분권자가 각각 납세 의무를 지고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걸로 보는데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일단 전체 계산한 다음에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전부 계산하고 이거를 시가표준의 비율대로 나누어서 이 소유자별로 두 사람한테 보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됐죠? 자,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제 예외예요. 지금 가장 대원칙은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공부상 소유하는 사람이 내는 경우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상 소유자. 자, 첫 번째는 어떤 케이스냐면, 자, 내가 만약에 5월 28일 날 잔금을 받고 주택을 팔았다라고 할게요. 내가 갖고 있는 집을 5월 28일 날 하필이면 잔금 받고 팔았어요. 자, 그러면서 상대방한테 얘기해요. 선생님, 6월 1일 현재 갖고 있는 사람한테 재산세 몰빵되는 거 아시죠? 라고 했더니 그렇대. 제가 부탁합니다. 6월 1일 전까지는 꼭 소유권 이전 등기 해가세요라고 한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죠? 돈 다 받고 팔았으니까 이전 등기 이제 등기월주 주면 지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근데 이제 아유 걱정하지 마요. 내가 이제 지금 가다 할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근데 6월 1일 날 띄엄 뛰어보니까 아직까지 내 이름으로 돼 있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지. 그죠? 요러면 일단 과세관청에서는 사실상 소유자는 저 사람이잖아요. 공부상만 내 이름으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실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 나는 뭘 해줘야 되냐면 원래는 신고해줘야 돼. 신고. 자, 신고 언제까지 하냐면 과세 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구청에 가서 이만저만하니 공부상으로만 내 걸로 돼 있지 사실상으로는 제 겁니다. 나한테 보내지 말고 쟤한테 보내주세요라고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한 거예요. 이러면 어쩔 수 없이 뭐예요? 공부상 소유자는 내가 내야지. 그렇죠? 이거예요. 이해하셨죠?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됐어요. 됐는데 등기 안 한 거예요, 이거를. 등기 안 하게 되면 혹시라도 15일 내에 신고까지 하면 됩니다. 이거를. 근데 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과세관청에서는 알 길이 없으니까 공부상 소유자 너한테 보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요거는 5월 28일 날 내가 아파트 잔금 받고 팔았는데 저 사람이 이전 등기 안 해간 케이스. 그거 생각하세요. 그럼 내가 아쉬우면은 6월 15일까지 구청 가서 이만저만 하니까 나한테 보내지 말고 쟤한테 보내라고 신고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어요. 내가 내겠다는 거지 뭐. 그렇죠? 요거하고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은 사실상 종중재산이 여기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상 우리 종중 건데 종친의 건데 이름만 내 걸로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많았거든요. 종중원 중에서 뭐 이제 어른분 명의로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공부상으로 내 개인 명의로 돼 있지만 사실 내 거 아니다. 그러면 6월 15일까지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신고 안 하면 누가 내겠다? 내가 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반드시 신고를 해줘야겠죠. 이건 반드시 신고해야 돼요? 신고하면 바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건 내가 20년 동안 내야죠. 무슨 얘기예요. 예. 꼬박꼬박 내고 있다가 나중에 되면은 이제 돌려달라고 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내 건데 이렇게 소송해야죠.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자, 어쨌든 수업 목적상으로는 이렇게 두 개. 이거 촬영하고 있는 거였지.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자, 보면 공부상 소유자 두 가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5월 28일 날 잔금 받았다. 근데 신고 안 했다. 자, 이러면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 두 번째는 공부상의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누구 거란 이거예요. 종중재산, 그렇죠. 사실상 종중재산 내가 내기 싫으면 종중 거라고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그 신고를 안 했다. 그럼 누가 내요? 공부상 소유자인 내가 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3번도 2022년도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요거는 수업 목적상으로 많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산재단 어쩌고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이것도 공부상 소유자가 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 근데 좀 덜 중요해요. 이건 기본 때 그냥 조금 더 한 번 더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그 다음에, 요거는 참 많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 주된 상속자예요. 예, 주된 상속자입니다. 취득세 때 아마 이거에 대해서 강조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취득세 때는 여러분 취득하게 되면 상속인 각자가 냈었거든요. 상속인 각자, 그렇죠? 자, 근데 얘는 이런 케이스예요. 5월 28일 날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사망이 개시가 되었어요. 근데 6월 1일까지는 3일밖에 안 남았죠. 여러분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등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직 상도 안 끝났는데, 그렇죠? 그러면 또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언제까지? 그렇죠. 6월 15일까지 가서 돌아가신 분 명의로 되어 있지만 6월 1일 현재는 이제 요렇게 나누기로 했으니까 재산세 이렇게 보내주세요라고 신고하면 그대로 해줘요. 근데 그 신고도 안 한 거예요. 그럼 과세관청에서 환장하는 거죠. 6월 1일 현재 전산으로 뽑아보니까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나오고 이거 누군가한테는 재산세를 과세를 해야겠고 어쩔 수 없이 뭘로 간다. 주된 상속자한테 보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취득세하고 가장 차이가 있는 게 이겁니다. 취득세 상속재산인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내고 공동상속재산 같은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었어요. 근데 얘는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등기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라고 신고도 안 하면 어쨌든 과세관청에서는 누군가한테 보내야 되는데 주된 상속자 한 명한테 보낸다는 거예요. 얘는 1인이에요. 1인. 여러 사람이 아니라. 주된 상속자입니다.
자, 그럼 주된 상속자가 누구냐면 여러분 485페이지 밑에 보충 좀 보세요. 485페이지 밑에 보충. 자, 얘는 이제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주된 상속자입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살아계시다. 그럼 어머님이에요. 주된 상속자는. 어머님의 비율이 몇 대 몇이죠? 1.5가 높잖아. 1.5 대 1대 1로 나누니까. 그렇죠? 자, 근데 어머님도 돌아가셨대. 자, 이러면 누가? 연장자.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야, 나이 많은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이것도 재산세를 내야 됩니다. 주된 상속자. 자, 요거 철저하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요거 뭐랑 비교해라. 절대로 상속인 각자 아닙니다. 막 쓰고 싶어 막. 절대 상속인 각자 아니에요, 이거. 기출 문제로 많이 나와요, 이거. 자, 상속인 각자가 받거나 받을 재산 뭐 가액을 무슨 비율로 나누겠다는 건 아닙니다, 이거. 상속인 각자 아니에요. 주된 상속자. 됐어요. 마지막 시간 조금만 더 길게 해도 돼요? 예, 1시 반 전에까지 끝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그럼 한 90분 하게 되는 건데. 되나? 일단 해야지, 그렇죠. 자, 세 번째는 자, 국가 등과 연부로 매수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자, 무상 사용권을 받은 경우입니다. 요것도 시험 문제 많이 언급이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은 여기 그 재산세 과세 대상 납세의무자가 누구누구다라고 하는 게 참 법에 참 몇 개만 나와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걸 문제 내기가 너무 좋아요, 이거는요. 자, 요거는 세 가지 요건이 동시에 갖춰져야 돼요. 국가 등과 연부로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무상 사용권을 받은 경우에는 자, 누가 내냐면 매수 계약자가 냅니다. 매수 계약자가 내요. 자, 요건 여러분 요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 무슨 문? 어떻게 하라니까? 맞죠? 광화문이라고 써 있죠? 예, 광화문이요, 광화문.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건물 뭐예요? 여기는 이제 정부종합청사가 있습니다. 청사. 자, 예를 들어서 정부종합청사에 이 나와 있는 이 저기 그 부서들이 전부 다 세종신도시로 옮기기로 했대요. 세종시로. 그러면 이제 어차피 이게 국가 소유의 건물인데 누군가한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필요가 없으니까. 이 정도 사이즈가 될 만한 이 정도면 되게 비쌀 거 아니에요. 뭐 한 5조 된다고 할게요. 5조씩 되려나? 어쨌든 된다고 칠게요. 자, 이거 살 수 있는 게 되게 한정돼 있죠. 자, 그러면 우리의 호프 자, 누구한테 부탁합니까? 우리. 자, S전자한테 부탁을 합니다. 네, 연락을 해서 자, 요거 죄송한데 이제 S전자가 좀 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필요 없는데요. 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렇죠? 자, 대신에 나도 열받잖아. 같이 광매하는 것도 아니고 나 연부로 살게 한 거예요. 연부로, 그죠? 한 번에 5조 한 번에 낼 수도 있는데 짜증나니까 1조씩 5년간에 걸쳐 드리기로 한 거예요. 둘, 셋, 넷, 5개, 1조씩. 자, 그리고는 오케이 했습니다. 그리고 2번 정도 냈을 때 여기 이제 국가에서 얘기하죠. 어차피 이제 이거 안 내실 거 아니니까 저희는 미리 갑니다. 갈 테니 이거 들어와서 뭐를 미리 쓰라고 한 거예요. 자, 무상사용권 받은 거예요. 요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국가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긴 하지만은 삼성전자 쓰고 있죠. 요 이후부터 재산세는 누가 내라? 매수계약자. 이게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사실상 소유자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겁니다. 소유권만 아직 옮겨주지 않았지. 물론 돈은 덜 냈지만 요 요건에 해당하게 되면은 매수계약자가 재산세를 냅니다. 원래 국가 소유인 경우엔 재산세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받겠다는 거지, 사실 이것도. 그죠? 이거 세 가지 요건이 동시에 갖춰진 경우에만 그래요.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를 보시게 되면 자, 요 세 가지. 자, 국가 등이니까 지방자치단체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국가보다는 지자체를 좋아하고 국세보다는 지방세를 좀 더 좋아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어쩌고저쩌고 이게 좀 많아요. 자, 국가 등과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자, 사용권을 뭘로 받은 경우?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누가 낸다? 매수 계약자가 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게 오답으로는 뭐라고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유상 아니에요, 유상. 자, 유상 절대로 아닙니다. 국가 등을 말하는 거지. 자, 일반적인 법인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 오답으로 이렇게 많이 나와요. 법인 등과 뭐 등 나오는 아니.
요 세 가지 요건이 동시에 갖춰져야 됩니다. 자, 다음에 2번 예도 잘 보세요.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자, 선수금을 받아서 조성하는 매매형 토지. 만약에 경기도 그 연천군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양할 거 아니에요. 계약금만 쭉 받은 다음에 미리 이제 산업단지를 조성을 했어요. 한 30%쯤 완성됐을 때 여기 분양하신 분들은 미리 들어와 쓰세요라고 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누가 낸다? 쓰고 있는 사람이 낸다는 거예요. 이것도. 자,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 선수금을 받아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자, 이 사람을 뭘로 보겠대요? 매수 계약자로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재산세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 세법을 공부해 보면 언뜻 보면 납세자들을 위한 것도 많이 있지만 의외로 또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도 보이죠. 이렇게 보여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란다. 네 번째 위탁자입니다. 어이? 자, 우리 아까 요렇게 또 그림 또 나와. 감정감님. 자, 이제 S 신탁 나와요. 자, 취득세 과세입니까 비과세입니까? 취득세. 취득세 비과세죠. S 신탁이 소유권만 옮겨온 거에 대해서 취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취득세 비과세입니다. 비과세잖아요. 자, 근데 어쨌든 이제 소유자가 이 사람 명의로 돼 있는데 그럼 재산세는 누가 내냐라고. 재산세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누가 낸다? 위탁자가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게 근데 다시 그전에는 수탁자였다가 한 2년 전에 바뀐 거예요. 이것도. 위탁자입니다. 그래서 실질과세 원칙이에요. 신탁법에 따라서 나오겠죠. 자, 이제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누가?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걸로 보겠습니다. 자, 납세 의무는 위탁자에게 있습니다. 위탁자. 실질과세니까 어렵지 않죠. 자, 5번은요. 여러분 이제 요거 좀 아마 안 배우셨을 거예요. 이거 채비지나 보류지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환지로 돌려주지 않고 약간 이렇게 사업할 때 약간 킵해 놓은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잠깐 보류지.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시행자가 내야겠죠. 이거는 개발 사업을 할 때는 그렇죠. 채비지나 보류지는 시행자. 자, 그다음에는 이제 수입자는 한번 가볍게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요 사용자 좀 잘 보셔야 돼요. 사용자. 자, 여러분 이제 요건 옛날에 취득세 때 이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등산로로 올라가고 있는데 어느 눈먼 땅 하나가 보여가지고 저 땅 농사 지으면 좋겠다 해서 조금씩 농사를 짓다가 20년 동안 보유하고 있으면은 요거 취득한다라고 했죠. 시효 취득이죠. 우리 시효 취득일 때는 취득식이 언제였어요? 점유 개시일입니까? 등기 등록일입니까? 등기 등록일.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러면 20년 동안 보유하고 있을 때 재산세는 누가 내냐 이거예요. 사용하는 사람이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요 내용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어떻게 분명하지 않은 땅 등입니다. 그런데 뭐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쓰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재산세를 받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내야겠죠. 내야 돼요. 20년 동안 보유세를 잘 내고 난 다음에 누가 내 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요 5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물건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7월과 9월에 고지서를 보냈는데 누구한테 보내냐? 원칙적으로는 사실상 소유자한테 보냅니다. 자, 그런데 공부상 소유자한테 보내는 경우도 있더라. 팔아먹었으면은 등기를 하든지 아니면 15일까지 와서 신고해줘야 되는데 안 했대요. 공부상 소유자 너한테 보낼게. 사실상 내게 아니라 종중 거라고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신고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너한테 공부상 소유자. 그 다음에 우리 파산재단 어쩌고 나온 것도 공부상 소유자인데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자, 주된 상속자.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6월 1일 현재의 리스트 뽑아보니까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나옵니다. 누군가한테 보내야겠죠? 누군가 보내요. 주된 상속자 한 사람한테 보냅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주된 상속자라고 하면은 내 것도 아닌데 낼 경우가 있겠죠? 그럼 적극적으로 언제? 15일까지 가서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 등과 연부로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무상사용권을 받은 매수계약자, 내가 삼성전자 이재용이라고 할게요.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은 우리 삼성전자가 이걸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내가 감정감님이에요. 소유권 신탁사의 의무로 넘겼다 하더라도 공부상으로만 신탁자로 되어 있지 사실상 내 거 아닙니까? 내가 내야 되고, 귀속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 땅 20년 동안 농사 짓고 있습니다. 자, 누가 내요? 사용자가 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는요 1번부터 7번까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언제든지 시험 문제에 출제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7개밖에 안 되다 보니까 보기 만들기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485, 486에 나와 있는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됐죠? 끝날 것 같은 분위기죠. 좀 더 안 되니까 여러분 해야 돼요. 저거는. 월요일 반이 새율까지 했어요. 우리 새율까지 해야 돼. 새율까지. 새율까지 하는데 얼마 걸리냐? 자, 10분. 여러분 10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가지고 있는 물건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는 지금 설명드린 요 납세 의무자들에게 재산세 고지서를 7월과 9월에 보냅니다. 와, 취득세하고는 되게 설명이 틀리죠? 취득세는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내가 신고한다고 했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난 과세관청 입장에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세금을 부과할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해요? 똑같아요.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입니다. 자, 그러면 과세표준부터 알아볼게요. 우리 취득세 때 과세표준 기억나나요? 돈 주고 사게 되면 사실상 취득가격. 근데 돈 주고 산 가격이 특수관계자한테 싸게 샀다? 이러면은 시가인정액. 그래서 시가인정액. 무상으로 받았어요. 그러면은 시가 표준액이 있고 시가 인정액이 있죠. 상속으로 받으면 조금 좋게 보니까 시가 표준액. 증여로 받은 경우에는 시가 인정액. 근데 1억도 안 되는 거는 네 맘대로 시가 인정액이든 이렇게든. 원시로 취득을 합니다. 원시 취득하면 원래는 사실상 취득가격. 자, 하지만 법인이 아닌 자가 장부를 안 만들어서 사실상 취득가격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면요. 시가 표준액.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취득세 때 과세표준. 아유, 벌써 한 2주 지나니까 가물가물하죠. 그럼 아까 했던 거 우리 등록명세 과세표준은 뭐였어요? 네 가지 있었죠. 부동산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거는 뭐?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우리 요거는 어떻게 외우냐면 소지지라고 많이 외워요. 소지지. 자, 소는 뭐다? 지지다. 지지다. 소는 지지다. 소는 지저분하다. 소지지. 아니, 어릴 적에 저희 집이 정말 농사 지었었거든요. 근데 큰 황소가 한 마리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 5살 때 이때니까 벌써 한 20년 넘었죠.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막 만져보라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이 정도 안 할게 이제. 네, 그렇죠? 그래서 소는 지지입니다. 지. 막 울었던 기억이 나. 너무 무서우니까. 어린 나이에 소를 볼 때는 거의 공룡이죠. 공룡. 얼마나 무섭겠어요, 진짜. 근데 어머니 이렇게 하셔갖고 만져봐라고 하는데 막 무서워서 막. 소는 지지예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입니다. 자, 그다음에 감가상각이나 자산의 재평가로 등등등. 자, 변경 전가액, 변경 된가액. 변경된 가액. 그쵸? 1년 내에 안 까먹을 거예요. 자, 그리고 채권 금액을 기준으로 한 거 4가지.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근데 금액에 대한 표시가 없네. 그런 경우에는 목적가액. 그쵸?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 등등등입니다. 전세권은 무슨 금액? 전세 금액. 임차권은요? 월 임대차 금액. 그리고 금액으로 표시하지 않고 건수로 표시하는 건 무슨? 말소 등기 같은 거. 요게 과세 표준이었어요. 자, 얘는요. 아니, 그렇게 어려울까? 내가 보기엔 제일 쉽지 않나 싶어요. 자, 요거는 사실상 취득가격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나옵니다. 언제나 과세표준은 6월 1일 현재의 자,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야, 그러니까 그 부동산을 얼마에 샀는지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1984년도에 LA 올림픽 때 이때 토지를 만약에 자, 500만 원 주고 샀다라고 할게요. 그리고 지금 현재 2023년까지 세상에 몇 년이야? 40년을 보유하고 있대요. 그럼 이 500만 원 기준으로 세금 매기면 안 되겠죠? 매년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 매기는 게 맞는 거지. 취득 가격이 뭐가 중요해요? 한 개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가격은 매년 바뀌는 거죠. 매년 6월 1일 현재 시가 표준에. 이거 왜 하필이면 6월 1일이라고 했죠? 아니, 그거 말고 이제 뭐. 저기 뭡니까? 공시지가가 5월 30일 날 발표하기 때문에 6월 1일입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자, 요게 기준이에요. 딱 이겁니다. 이게 다예요? 다. 자, 대신에 여기에 대해서 세금 매기면 조금 불합리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경우냐면 어떤 토지를 갖고 있는데 자, 개별 공시지가 1억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아까 0.07% 매긴다라고 했었죠. 아까 언뜻 했잖아요. 내가 만약에 전을 갖고 있으면 6월 1일 현재 올해 발표된 개별 공시가가 1억이에요. 그럼 세율 곱하면 원래 되는 거 아니냐? 맞는데 이렇게 하면 세금이 좀 너무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좀 깎아주세요라고 했던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에다가 퍼센테이지를 곱해드릴게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용어 좀 아셔야 돼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요. 공정시장가액 비율. 우리 취득세에선 중과기준세율이 몇 프로였죠? 중과기준세율?
2% 여러분 2% 그렇죠. 그것도 이제 무조건 알아두셔야 되듯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저기 재산세 과세표준 구할 때 6월 1일 현재 시가표준액을 하게 되면은 여기 바로 세율 곱하면 좀 많이 나오니까 이 퍼센테이지를 곱합니다. 자 그러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높으면 좋은 거예요, 낮으면 좋은 거예요? 높으면 좋아요? 그럼 100%면 제일 좋은 거예요? 10% 하고? 이게 좋죠? 낮으면 좋은 거예요. 왜? 여러분 1억 곱하기 100% 1억 아니에요. 1억에 세율 곱하는 거하고 1,000만 원 세율 곱하는 거 어떤 게 세금이 적어요? 그냥 외우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자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토지하고 건축물이죠. 건축물. 자 얘는 70%예요. 자 그럼 이제 주택. 여러분들 센스. 주택은 이거보다 높을까 낮을까요? 그러면 낮아요. 그렇죠. 오케이 60이에요. 60. 주택은 좀 혜택을 줘야 되니까. 자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선박이랑 항공기도 있었습니다. 선박 항공기. 선박이랑 항공기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을까요? 적은 사람들이 갖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세율 이거보다 높아야겠다 낮아야겠다. 얘는 100%예요. 그냥 100%가 아니라 아예 공정시장가액 비율 곱해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예요. 과세 표준은 이게 다라네요, 여러분. 예. 6월 1일 현재 시가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는데 토지 건물은 70%, 주택은 60%, 선박이나 항공기는 곱하는 게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근데 작년에는요, 갑자기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1세대 1주택으로서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45%로 하겠다. 이게 작년도 한 해만 적용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외울 게 좀 있었죠. 근데 올해는 23년도니까 요건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그냥. 오케이. 요거 외울 수 있죠? 오케이. 자, 요게 그냥 과세 표준이에요. 어머 세상에. 여기서 이제 헷갈리지 말 거는 무슨 법인 장부가액으로 뭐 사실상 취득가액이 드러난다는 동 이런 거 나오면 절대로 틀립니다. 가장 많이 오답으로 나오는 게 요거예요. 재산세 때 과세 표준은 언제나 시가 표준액으로 하는 거지. 뭐 사실상 취득 가격이 법인 장부로 드러난다는 동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무조건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시가 표준액 자체가 과표는 아니라고 했죠. 뭘 곱해야 돼요? 공정시장가액 비율. 토지 건물 70%, 주택은 60%, 그다음에 선박 항공기는 곱하는 거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요거는 어려운 거 아닌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487페이지에 과세표준과 세율에서 1번 과세표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재산세 과세표준은 언제나 과세 기준을 현재 시가표준의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밑에 플러스에 별표 좀 할게요. 법인 장부가액으로 사실상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등의 경우에도 법인 개인 구분 없이 언제나 과세 기준을 현재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밑에 1번 뭐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게 나오고 선박 항공기에 대한 거 나오는데 자, 선박이랑 항공기에는 곱하는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선박 항공기는 곱하는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70, 60 선박 항공기는 6월 1일 현재 시가표준액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지금 한 내용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없죠? 이해는 가는데 암기를 못한 거죠? 암기는 지금 어떻게 암기를 해요? 암기는 나중에 하셔야 되는 거지.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이해만. 그리고 다행인 거는 여러분 1년 내내 설명하면서 똑같은 예를 들어드릴 테니까 나중에 그게 말 봤을 때 아 그래 그게 그거였지라고 기억날 수 있게 좀 해드릴게요. 자 오늘은 마지막 이제 세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율이에요. 자, 과세표준 곱하기 이제 세율 보시면은 되는데, 자, 요 세율은, 자, 우리 토지에 대한 세율이 있었고, 예, 건축물에 대한 세율이 있었고, 예, 주택에 대한 세율이 있었고, 자, 주택은 이렇게 토지하고 건물을 합산해서 과세하더라라고 하는 거고, 선박이랑 항공기에 대한 세율도 있기는 있는데,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세율만 좀 보시면 돼요. 요렇게 구한 과세표준에다가 이 세율을 곱한 거를 7월에 보내는 것도 있고 9월에 보내는 것도 있다. 누가 보낸다? 물건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오케이. 자, 먼저 토지 볼게요. 토지. 자, 토지 우리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자, 토지 뭐뭐 있었어요?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있었고, 자, 또 예, 그렇죠. 자,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가 있었고, 그리고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게 분리과세냐, 어떤 게 별도 합산이냐, 어떤 게 종합 합산이냐 자세한 거는
기본 과정에 가서 보시면 되고 지금은 세율만 좀 아셔야 되니까 자 먼저 분리과세는요. 아까 이제 뭐가 있냐면 전, 답, 과수원. 우리 전답 과수원을 뭐라고 하죠? 농지. 농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하고 비슷하지만 목장 용지가 있어요. 네, 목장 용지. 자, 그다음에 임야가 있습니다. 임야. 요렇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세금의 혜택을 줄 필요가 있겠죠. 전답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딱 봐도 세금 조금 나올 것 같잖아요. 자, 얘는 몇 프로냐면 0.07%예요. 우리 0.07%면은 1천분의 얼마죠? 그냥 무조건 곱하기 열 하라니까요. 1천분의 0.7 그렇죠. 오케이. 자, 1천분의 0.7이에요. 오케이. 전답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얘네들은 0.07.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경기도 용인시에 전을 5필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합산해서 과세합니까? 필지별로 과세합니까? 필지별로 그렇죠. 근데 어차피 0.07이니까 합쳐 과세하나 필지별로 과세하나 똑같긴 해요. 똑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공장용지입니다. 아까 했죠? 공장용지. 우리 공장용지라고 하는 거는 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공장 건물, 공장 건물. 그래서 공장 건물이 만약에 이렇게 이제 있다라고 하면은 공장 건물이 지금은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말하는 겁니다. 9월 달에 알고 이 땅에 대해서 과세해야 되는데 이거 뭘로 쓰고 있는데 아, 위에 공장 있어요. 아, 공장용지야. 이런 경우에는 0.2%예요. 얘는요. 0.2. 0.07보다는 3배 정도 높죠. 높다 하더라도 다른 거에 비하면 낮은 겁니다. 생산적으로 잘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산적으로 잘 쓰고 있어요. 그렇죠? 공장용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가 건물이 있는 것보다는 위에 공장이 있는 게 아, 이게 좀 생산적으로 쓰고 있구나라고 해서 재산세 조금 나와요. 0.07.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종로구에 공장 건물을 이렇게 여러 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요 땅은 합산해서 과세하죠. 다시. 자, 내가 종로구에 공장 건물을 여러 채 갖고 있는데 땅도 내 거예요. 이 땅은 합쳐 과세하죠. 아니에요. 이거는 분리 과세한다니까요, 여러분. 공장용지는. 합산 과세하는 거는 별도 합산 대상, 종합 합산 대상만 합산 과세하는 거지. 요거는 필지별로 과세합니다. 이건요. 공장용지. 자, 그다음에 0.2% 과세되는 게 공장용지뿐만 아니라 굉장히 뜬금없습니다. 자, 염전, 터미널. 이 두 가지는 시험에 많이 나와요. 염전과 터미널. 터미널은 여러분 여객 터미널,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그다음에 무슨 뭐 상봉 뭐 시외버스 터미널 이런 데 있죠. 그런 터미널 용지. 화물 터미널도 마찬가지고 염전 터미널은 0.2%짜리 분리과세예요. 염전 터미널. 이게 많이 언급이 돼요. 염전과 터미널. 자, 그다음에 분리과세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회원제 골프장, 고급 오락장. 취득세 때 사치성 재산으로 과세했던 것들 있죠.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하고 고급 오락장용 토지. 얘는요 4%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0.2에 비하면 몇 프로입니까? 20배, 20배. 0.2에 비하면 20배. 0.07에 비하면 이건 뭐 50배 정도 진짜. 어마어마하죠. 자, 분리과세는 이게 답니다. 분리과세. 전답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는 0.07%, 공장용지와 염정터미널은 0.2%, 대신에 회원제 골프장과 고급 오락장 같은 요게 취득세 때 사치성 재산으로 중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도 4%로 과세합니다. 4%. 분리과세가 더 있진 않아요. 이게 다예요. 오, 다행이다. 세 개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별도 합산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의 가장 대표 주자는 누구라고 했나요? 거의 그렇죠. 건축물의 부속토지예요. 예, 건축물에 대한 부속토지입니다. 이때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는 공장 말고, 공장은 공장용지니까, 그다음에 주택 말고, 주택은 주택으로 과세하니까 나머지 대부분 상가 건물일 거예요. 그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얘는 몇 프로냐면 얘는 0.2에서 0.4%. 오,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요런 구조를 뭐라고 하죠? 비례세율이라고 합니까? 누진세율이라고 합니까? 누진세율. 비례세율은 뭐였어요? 이런 것들. 과세표준 크기와 관계없이 언제나 같은 세율은 비례세율. 얼마부터 얼마까지 과세표준이 낮으면 0.2고 과세표준이 크게 되면 0.4가 적용되는 건 누진세율이에요. 누진세율 중에서 초과누진세율이라고 합니다. 누진세율 우리 단순 누진, 초과누진 두 가지가 있었죠. 자, 얘는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자, 다음에 종합합산 보겠습니다. 우리 종합합산 아까 대표적인 거, 자, 뭐라 했나요? 나대지, 그렇죠, 나대지. 자, 또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예요. 무허가 건축물의 자 부속 토지입니다. 무허까지만 쓸게요. 예, 무허 건축물 부속 토지 옆에 써야 되니까. 자, 또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입니다. 요것도 1년 내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나대지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 기준 면적 초과하는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위에 아무것도 없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얘는 몇 프로냐면 0.2에서 0.5%의 초과 누진수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분리과세는 그냥 비례세율로 적용을 하지만 별도 합산, 종합 합산 같은 경우에는 합쳐서 금액이 적으면 좀 세금이 적지만 합쳐서 금액이 많다 그런 경우에는 많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초과 누진세율 구조. 자, 됐어요. 자, 이제 건축물 보겠습니다. 건축물. 자, 건축물은 심플합니다. 자, 무조건 0.25%예요. 야, 건축물은 주택을 제외한 위에 상가든 건물이든 간에 건축물은 무조건 0.25%입니다. 그럼 우리 아까 이렇게 이제 그 공장 갖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공장 건축물에 대해서는 0.25%로 요 땅에 대해서는 얼마? 0.2%로 이렇게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근데 이게 공장 건물이 아니라 그냥 상가 건물이다 이러면요. 상가 건물이면 0.25%로 땅은요. 별도 합산으로. 그렇죠? 이렇게 위에 뭐가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 어려우면은 요거는요 지금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나중에 1년 동안 다 설명드릴 거니까 일단 이런 게 있어 정도 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이것만. 자, 다음에 공장 건축물이에요. 공장 건축물. 우리 위에 설명한 건 뭐예요? 공장 땅. 얘는 공장 건축물. 공장용 건축물도 기본적으로는 0.25%지만 특이한 경우가 우리 두 가지가 나옵니다. 특이한 경우. 자, 시지역 이상. 여러분 시지역 이상이 뭐냐면 읍면 지역 말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번화한 데예요. 번화한 데. 여러분 공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 중에서 원래 어디 있어야 돼요? 공업 지역에 있어야겠죠. 근데 시지역 이상인데 갑자기 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 같은 게 있는 경우입니다. 요런 경우라고 하면은 조금 이상한 데 있다 보니까 세금을 조금 더 걷겠다는 거예요. 자, 요러면 0.5%로 과세합니다. 0.5%. 그러면 공장 건물, 땅 말고요. 공장 건물이 정상적인 데 있으면은 0.25, 공업 지역 같은 데 있으면. 근데 웬 갑자기 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에 있다 이러면 얼마예요? 0.5%로 2배 받겠다는 거예요. 0.5로 2배. 여러분 5분만 더요, 5분만.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자, 우리 이제 과밀 억제권에서 공장을 신설한다든지 증설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과밀 억제권이 뭐냐면 우리 이거 취득세 때는 제가 설명 안 하고 넘어갔어요. 서울 경기 지방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에다가 공장을 세웠대. 그럼 과세관청에서는 야, 서울에 왜 공장을 세우냐? 기존에 있는 것도 지금 많아 죽겠는데 너 이거 1.25%를 5년간 받겠다는 거예요. 5년간. 자, 뭐에 대해서? 공장용 건축물에 대해서. 자, 원래는 건축물, 상가 건물이든 공장 건물이든 무조건 0.25인데 공장용 건축물인데 이상한 데 있네. 공업지역에 있지 않고 이러면 2배. 과밀억제권에서 걷다가 새로 지었네. 취득세 때도 중과하지만은 재산세 때도 5년간 5배를 받겠다는 거예요. 1.25%를 5년간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자칠판에 쓰면 너무 글씨 조그맣고 넘겨야 되니까 한눈에 들어오면 좋잖아요. 한눈에.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도 이렇게, 세율도 이렇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또 똑같아요, 이거. 자, 골프장, 골프장하고, 자, 고급 오락장, 고급 오락장입니다. 우리 골프장과 고급 오락장 건물에 대해서도 똑같이 4%예요. 그러니까 회원제 골프장과 고급 오락장은 땅도 4%, 건물도 4%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땅도 4%, 건물도 4%예요. 건축물은 또 이게 다예요. 건축물은 일반적으로는 0.25, 근데 공장 건축물에 대해서는 2배를 받는 경우도 있고 5배를 5년간 받는 경우도 있고 회원제 골프장과 고급 오락장은 땅도 4%, 건물도 4%입니다. 4%. 자, 마지막 주택 2개만 하시면 돼요. 주택. 자, 주택은요. 주거용 주택이 있고 자, 별장용 주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센스 딱 봐도 별장은 몇 프로 같아요? 그쵸. 별장 4%. 별장 4%. 오, 별장은. 그럼 취득세 때 우리 별골 5선주 했죠?
그 중에 선박은 일단 안중에도 없으니까 나머지 전부 다 골프장과 오락장과 별장은 4%로 중과하는구나. 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아니 주택은 토지 건물을 합쳐 과세하니까 별장용 건물이든 별장용 토지든 간에 전부 다 4%가 적용됩니다. 4%. 자, 주거용 주택은요. 0.1에서 0.4%의 초과 누진 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단데 이제 두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우리 아까 별골 우선주 별장 있어. 오케이. 골프장 땅 건물 있어. 고급 오락장 땅 건물 있어. 고급 선박은 여기 있으니까 내비두고 고급 주택 없죠. 그죠? 자, 고급 주택은 그냥 일반 주거용 주택하고 똑같아요. 네, 고급 주택을 그냥 포함을 합니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거예요. 자, 뭐라고 나오고 있어? 오답은 고급 주택 4%라고. 아니에요. 취득세 때 중과하는 고급 주택은 그냥 주거용 주택으로 똑같이 봐서 중과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고급 주택이라도 살림하는 집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똑같이 어차피 금액 크니까 알아서 제일 높게 나올 거야. 이거예요, 그냥. 됐죠? 자, 이제 정말 마지막 하나입니다. 여기까지 있을 땐 참 평온하고 좋았다가 한 2년 전에 이게 또 들어왔어요. 이게 아니 주거용 주택이라 하더라도 집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집 하나인 사람들은 이것도 좀 버겁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케이 1세대 1주택 또 자 1세대 자 1주택으로서 자 시가 표준액이 9억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9억 원 이하가 요 경우에는 세금을 각각 거기서 0.05%씩 빼줘요. 그러니까 얘는 0.05에서 0.35%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끝입니다. 자, 이제 뭐 쓰는 건 나중에 쓰든가 찍든가 하고 이제 마무리만 저것만 한번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과세 표준은 법인장부 아니요. 무조건 6월 1년 제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는데 선박 항공기야 어차피 돈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니까 공정시장가액 비율 없어요. 토지 건축물은 70, 주택 60 이렇게 해서 과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짜리 토지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7천만 원이 과세 표준이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세율을 곱하는데 세율은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 세 가지로 나뉩니다. 분리과세는 어차피 동일한 구역에 여러 필지 있다 하더라도 필지별로 과세하는 거고 0.07, 공장용지 0.2, 그러면 얘네들은 오히려 4%로 분리과세. 하지만 별도합산, 종합합산 같은 경우에는 합산해서 일단은 합산한 다음에 거기에 세율을 곱해야 돼요. 과표로 합산해서. 자, 얘는 0.2에서 0.4. 자, 요거 어떻게 배우냐면 변리사 이렇게 해서 변리사. 변리사라는 직업 있죠? 공인중개사가 최고고 그다음 변리사. 그죠? 변리사. 자, 그다음에 종합합산도 합산해 과세합니다. 얘는 종이요라고 해요. 종이요. 변리사 종이요 변리사. 나는 너의 종이요 변리사. 다음에 건축물은 초과 누진 세율 구조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0.25지만 공장용 건축물은 2배나 5배로 중과하는 경우도 있고 얘는 땅도 4%, 건축물도 4%입니다. 자, 주택은 살림하는 집이니 별장이니에 따라 달라요. 별장은 4% 하지만 살림하는 집이면 고급 주택이라 하더라도 0.1에서 0.4를 적용하는데 요거는 주일사라고 주사 한 대만 놔주세요. 주일사. 그래서 요것도 특광도 도구 시험부처럼 종이요 변리사 주일사 1년 내내 종이요 변리사 주일사 종이요 변리사 주일사. 자, 다음에 이제 요건 1세대 1주택으로서 시가 표준의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0.05에서 0.35죠. 여기서 각각 0.05씩 뺀 거예요. 뺀 겁니다. 자, 요거 이렇게 외워두세요. 자, 9억짜리 집 하나 있는 오 사모님 이렇게 하세요. 9억짜리 집 하나 있는 오 사모님. 됐슈. 이제 끝이요. 9억짜리 집 하나 있는 오 사모님이에요. 자, 이렇게 보니까 세율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분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 나중에 되면은 이제 그 기출 문제 과정에 가면 그 부록으로 요 이제 세율표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중에 달달달 외우시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 마세요. 딴 건 알아두셔야 되지만은 세율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면서 다음 시간 되면 빵꾸 뚫어놓고서 이거 몇 프로게요? 딱 물어보니 스트레스 어떻게 안 받냐고. 그죠? 자, 어쨌든 요겁니다. 여기까지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재산세는 물건별로 세율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지만 왜? 물세니까. 이제 토지는 분리과세는 그게 맞지만 합산과세 같은 경우에는 자, 국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액을 합산해서 세율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별도는 별도끼리 합친 다음에 세율 적용, 종합은 종합끼리 합친 다음에 그래요. 자, 그다음에 표준 세율 보시게 되면 요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죠. 표준 세율. 그죠? 자, 여기서는 이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말. 자, 가감한 세율은 3년간, 5년간 해당 연도만. 487페이지에 맨 밑에 나와 있죠.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 대해서만 적용을 합니다. 당연하죠, 이거는.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내내 세금을 내는 거 아니에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도란 거는 그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리과세 보시는 바와 같이 0.07을 1천분의 0.7, 자, 그리고 0.2는 1천분의 2, 공장용지나 염전터미널, 특히 염전터미널이 이상하게도 많이 나오니까 좀 보시고, 회원제 골프장과 고급 오락장은 4%니까 1천분의 40입니다. 별도 합산은 별리사, 종합합산은 종이호. 별도 합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건축물에 대한 부속 토지가 제일 많았었고요. 자, 우리 종합합산은 뭐뭐 있었어요? 네, 나대지가 있었고,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있었고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엔 건물 보시게 되면 일반적인 건축물은 1천분의 2.5, 즉 0.25%, 0.25%. 자, 하지만 취지역 이상인데 주거지역 등등에 웬 공장이 있냐? 공업지역에 있어야지. 이러면 2배. 과밀억제권에서 공장을 새로 만들었다? 이러면 5배. 자, 얘는 근데 5년간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원제 골프장과 고급 오락장은 4%. 자, 주택 부속 토지를 포함해서 별장은 4%지만 이거 말고 나머지 주거용 주택이에요, 전부 다 이거는. 자, 주거용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1사. 근데 1세대 1주택으로서 9억 원 이하다. 9억짜리 집 하나 있는 5535님 0.05에서 0.35%가 적용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내용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오늘 490페이지 비과세 전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반드시 등록명세하고 재산세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머릿속에 좀 생각이 많죠 지금. 아,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죠? 보고 까먹으시면 돼요, 똑같이. 그렇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은 에듀윌 합격 패스 학계론 도민법도 에듀윌 합격 패스 중개사법 공시법도 에듀윌 합격 후 공법세법